경제 성장률, 뭐 0%대 성장률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네. 내수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네. 지금과 같은 흐름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의 사이클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에요. 최근에 계약 취소 건수가 너무 많아졌죠. 14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입찰자가 없다는 거는 또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대출받은 분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이슈와 그리고 경제 위기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나오신 영상들 주로 보면은 저희 뷰티풀에서도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이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15 대책 이제 나오고 나서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거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고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책 효과가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10월 15일 날 정책 이후에 거래가 많이 줄었죠. 네. 거래가 엄청 줄었어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도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어요. 한두 달 더 있어 봐야 하는 거고 효과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 건가. 진보 정부는 과거에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네. 앞으로 돌릴 거 아닌가. 네. 과거에 이제 진보 정부에서 보면은 정책이 별로 효과 없는 정책을 써서 집값을 계속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정부도 과거처럼 효과 없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값을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과거와 다르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새로 써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느냐. 이런 눈치 보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일에 효과적인 제3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고 뭐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제3의 제4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서울 아파트 매수했다가 취소한 경우 이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위약금이 뭐 한 10% 정도 되니까 평균 거래 금액을 감안했을 때 1억 3,683만 원 정도를 날리면서까지 이렇게 계약을 취소한 건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계약 취소가 폭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과거에도 뭐 계약 취소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계약 취소 건수가 너무 많아졌죠. 11월 말까지 총 아파트 거래 건수가 7만 5천 건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한 7.4% 정도가 거래 취소가 되어 있어요. 7.4%요? 예, 7.4%. 굉장히 많은 거죠. 와. 역대 최고예요. 과거도 있었어요. 그중에서 용산하고 성동이 10%가 넘어요. 거래 취소된 게. 그리고 그 액수도 1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과연 취소했을까 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아마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 지불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고가 거래로 위장한 가격 조작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 조작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과거에 우리 아파트 예, 보면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뭐 위원회가 있잖아요. 분여회도 있고 이런 데서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값은 더 올려야 되겠다. 또 옆에 아파트 값보다 더 높아야 되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를 해놓고 취소하면은 호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매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가격이 매주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거의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래가 매주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 거래 통계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게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예, 없진 않죠. 특히 이제 용산하고 성동구 얘기해 주셨는데 성동구는 계약 취소율이 해제율이 10%를 넘었는데 이건 유독 왜 성동구는 왜 이렇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성동구하고 용산이 특히 10%가 넘었어요. 성동구가 이제 제일 크게 취소를 많이 했죠. 네. 이제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묶이면서 과거에 지가가 상승했는데 서울 전역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막 일어나기 좋은 데가 성동구 그다음에 그 외곽 지역이에요. 네네. 근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취소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거품이 풍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게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막상 샀더니 규제가 너무 강하고 또 대출이 또 제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취소가 더 많지 않았느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가 거래로 가격 조작 가능성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동구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같은 경우 2025년도 매매가가 84제곱미터인 것 같은데 24억 원에서 뭐 한 4억 5억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한강뷰 프리미엄 최근에 뭐 한강벨트라 그러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강뷰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4억 5억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은 사실 보기 드문데 혹시 이게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광진구에서 지금 호가가 24억 정도 가는데 이건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억까지 떨어졌어요. 입찰가가. 네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파트는 그 보류지라고 해서 조합이 나중에 소송 등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입찰에 붙일 때는 청약 제한도 없고 또 투기하는 사람들이 투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입찰자가 없다는 거는 또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호가하고 차이가 거의 반값 가까이 나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심지도 이렇게 냉각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강남의 집주인들 뭐 예를 들면 대출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계속 오랫동안 사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좀 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강남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얘기 들으면 간담이 좀 서늘할 수도 있는데 강남 집주인들 현재 어떤 분위기일까요? 강남 집주인들은 이제 대출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내 그렇죠. 집이 뭐 한 채 가지고 사는 분들이야 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리면 좋죠. 그거 팔아서 뭐 할 것도 아니고 재산세만 많이 내니까. 오히려 뭐 너무 안 올라가는 게 재산세 당장 덜 내니까. 네, 재산세를 덜 내니까 오히려 떨어지기를 더 원하는 분들이 있죠.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떨어져서 재산세 부담이라도 덜어보자 이런 분들도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전전긍긍하냐 그럼 대출을 받은 분들. 그렇죠. 대출을 받은 요즘 금리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대출 받은 분들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야 대출 받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만일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대출받은 분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강남 집주인들이 대출받은 분들이 전전긍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들어와서 627 대책 그리고 또 97 대책, 1015 대책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박사님이 지난 한 30년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올해와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적이 언제인지 혹시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때가 있나요? 과거 시장을 보면은 이 사이클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네. 한 뭐 40년 가까이 네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인구도 증가했고 또 소득도 증가했고 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당연히 많이 있었고 다만 과거에 이제 사이클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뭐 반값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죠. 과거 사이클상.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과거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출산에다 경제 성장률 뭐 0%대 성장률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뭐 경제 성장 내수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흐름이 사이클이 언제 깨졌냐 하면은 코로나 때 깨졌어요. 원래 경기 사이클상 코로나 때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코로나 때 저금리 상태 거의 제로금리 됐잖아요. 예.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집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시점에 안 떨어지고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사이클이 또 있었잖아요. 2022년도에 네, 금리 인상 때. 강남 아파트도 한 반값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음. 그런데 그때는 또 정책 금융을 풀어서 정부가 당신들 빚을 잔뜩 내가지고 집을 사세요. 그래서 또 집값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에요. 한 번 떨어져야 될 때 한 번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부가 끌어올렸다든가 아니면 또 코로나로 그런 재해 때문에 안 떨어지고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사이클에 비춰주면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시고 연구하신 박사님이 얘기하건데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은 그동안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나 우리나라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과연 보유세 카드를 낼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카드라는 것은 좀 표를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잃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이 과연 선거 전에 나올 거냐 아니면 선거 이후에 나올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보유세 카드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손을 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보유세 카드는 손을 대야 되고 또 정부도 손을 댈 걸로 봐요. 다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유주택자는 한 60% 정도 돼요. 무주택자가 한 40% 된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유주택자 60% 중에서도 상급지로 가고 싶은 또 새로운 수요가 있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 카드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입장에서는 보유세 카드는 만지고 싶지 않겠죠. 보유세 카드는 아무래도 60%의 유주택자들한테 재산세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보유세 카드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이렇게 그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이런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정치를 갖다가 부자라고 본다면 경제는 좀 가지지 못한 자, 저소득층 이렇게 본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데서는 비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그러한 시장이 우리나라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은 어쨌든 보유세 카드를 하긴 할 건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꺼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네. 그 이후에 아마 그러면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박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순수 예측입니다. 뭐 이건 딱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유세를 손을 댄다면 어떤 형식의 부분 뭐 예를 들면은 뭐
종부세나 보유세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도 있고 보유세만 손을 댈지 아니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뭐 거래세에도 손을 볼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나을 것이다. 앞으로 그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그 세금 문제는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가 상당 부분 진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진행만 안 한다 뿐이지 상당 부분 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재산세하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란 말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더 구미가 당기겠죠. 국세니까. 그렇죠. 재산세는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는 놓기가 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방세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로 통합시켜야 된다고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과거에 그 징벌적 과세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자 하는 국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을 하되 선진국처럼 실효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근데 재산세만 높이면 양도소득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취득록세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굉장히 높아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네. 취득록세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놔두고 재산세 올리면 퇴로가 차단돼 버려요.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현상. 네, 제2의 시즌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를 실효세율을 대폭 올리려면 양도세나 취득록세도 낮춰줘야 되고 또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나 증여세 이것도 역시 뜨거운 감자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못해요.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상속세와 증여세를 손대기 힘들어요. 선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것도 과감하게 손을 대지 않느냐. 저는 이번 정부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큰 게 이러한 재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또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저는 추진할 걸로 보고 있고 또 해야 된다. 예, 추진해야 이러한 거품이 꺼지고 우리나라가 장기간 디플레이션,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얘기해 주신 내용은 보유세는 좀 실효세율을 올려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은 좀 더 걷고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고 대신에 보유세를 높인 대신에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는 좀 현실적으로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또 부티풀 채널은 또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 그래요. 내년에 또 뭐 전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집을 억지로 이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전세를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전세 시장 이거 내년도에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내년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네, 박사님? 지금 요즘 전세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가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대폭 규제했잖아요. 10월 15일 날 대책에 의해서 DSR 적용하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또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잖아요. 네.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좀 덜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필요하다고 봐요. 전세가 당분간은 부족하겠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하락하는데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서울 시내에 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외국인이 작년 2024년 말까지 보면 외국인이 한 6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매년 늘어가지고 6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6만 채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만 채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 국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제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에 달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집값이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로 사놓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제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놓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비싼데 외국에서 달러로 살 때는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이런 분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전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1015 대책 나오고 나서 사실 상승세가 꺾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가격이 막 본격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2026년도에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2026년 한 해는 그러면 집값이 지금 수준에서 상승할 거냐 아니면 보합일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 이게 이제 일단 큰 그림으로서 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2026년 내년도는 상승인가요? 아니면 보합인가요? 아니면 하락인가요? 어느 쪽으로? 저는 하락할 걸로 보는데 하락. 문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잖아요. 네. 6월 전에는 어차피 보유세 카드는 안 끝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에 군부를 지펴왔잖아요. 보유세 카드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정부에서 검토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산세 개편 카드를 꺼내면 물론 보유세 재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법률을 새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 방향만 발표해도 집값이 상당 부분 하락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내년 2026년도는 집값이 상당 부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주요 원인은 보유세를 좀 현실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 물론 뭐 방해는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우리 수도권에 좋은데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물론 이거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IMF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사실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또 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수출 기업들이 수출은 3분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수가 어렵고 특히 요즘 뭐 불안감을 공포감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대를 공략하다가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 오늘 또 날짜를 보면 또 장중에 또 1,470원을 또 넘었거든요. 좀처럼 이 환율이 안정될 듯 하면서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넣으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은데 그동안에는 뭐 조금이라도 싼 데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리 다녀봐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휘발유를 넣었는데 2,223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를 갔는데 다 2,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넣었는데 이 금융위기 때 말고는 이 1,500원을 넘은 적이 거의 드문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환율 안정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기인지 요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는 지금 상태는 경제 상태만 놓고 본다면 IMF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1,500원을 아직 안 넘었잖아요. 네. 그러나 정부에서 환율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구두 개입을 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잖아요 이번에. 네네. 그래서 환율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해외 투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1.5%라는 데 있어요. 당연히 금리가 1.5% 높은데 돈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물론 수출은 늘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입 물가가 조금 전에 이제 휘발유 값이 올랐다고 그랬지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뭐 휘발유는 100%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물가 상승을 당연히 자극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휘발유 값도 최근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정부가 또 그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 인하의 폭을 지금 이제 점차 줄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럴 것 같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말하는 순간에 일단 1,469원으로 1원 떨어지긴 했네요. 네. 근데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우리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준금리 차이가 자체가 또 1.5%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 급등이 한미 금리 차에서 나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이제 그 블룸버그라든지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의 어떤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둔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날 좀 그 발언 있고 나서 좀 국채 시장에 좀 국채를 파는 투매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내년에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동결할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환율이 폭등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차이가 1.5%라는 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금리 이제 환율이 폭등을 막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도 연동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네네. 또 뭐 해외 투자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한테 책임을 돌린다든가 또 국민연금 가지고 환율 폭등을 막으려고 한다든가 이거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게 금리를 인상시키면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대폭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나중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손댄다든가 또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해외 투자를 또 억제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거고 금리를 인상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연준 의장이 미국에 바뀌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걸로 보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내린다면 기준금리가 내려서 우리나라 금리와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동향을 두고 봐야 되죠.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 매파적 기조 사실 뭐 연준 파월 의장이 원래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의 인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교체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내년 4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차이가 조금 좁아지게 되면 환율이 좀 훨씬 더 수월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올리면 아까 우리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이제 사실 좀 급락할 가능성이 더 있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박사님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최근에 IMF가 이재명 정부에서 728조 원짜리 슈퍼 예산안을 낸 것에 대해 나라 빚을 고려해서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조언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뭐 조언이겠죠. 이게 뭐 간섭은 아니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IMF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박사님이 보시기엔 괜찮은가요? 그 IMF가 경고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IMF가 특히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경고를 했어요. 어떤 경고를 했냐면은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죠. 네네. 또 통화량의 증가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금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IMF 경고는. 그래서 재정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긴축 정책을 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면은 재정 확장 정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MF 경고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IMF의 이러한 경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또 IMF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네. 항상 북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거품이 꺼지면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리를 박사님 말씀대로 좀 금리를 내년에 좀 인상을 하고 이렇게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대 재정을 조금 경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참 민생이 또 경기가 또 이게 한쪽이 또 발목이 잡힐까 봐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가 1968조 원 아마 통계 작성 이후로 뭐 이건 뭐 통계 작성한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원인이 이렇게 증가된 원인 물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박사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이거 안 줄고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저금리인 상태가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2.5라는 거는 사실은 진짜 낮은 거죠. 네, 굉장히 낮은 거죠. 우리는 항상 기준을 미국으로 삼아야 돼요. 일본의 0.몇 이걸 삼으면 안 되거든요. 되고. 항상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상단으로 4%니까. 네, 우리는 2.5%였죠. 2.5%. 그래서 1.5%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상당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결과 그다음에 정책금융으로 너무 많이 가계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집값이 2022년도에 폭락하려고 그러니까 폭락을 했었죠 실제로. 정책금융을 싼 이자로 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계부채가 또 급증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네. 집을 구입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값의 하락이에요. 집값을 하락시키면 가계부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집값의 대폭 하락,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집값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올해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이제 1,000조 원 돌파해 갖고 1,136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인 카드사들은 생각보다 수익성은 또 악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물론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씀씀이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카드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폭등 상태라고 봐야 돼요. 저는. 똑같은 걸 써도 그냥 가격이. 그럼요. 휘발유값 대폭 올랐잖아요. 물가가 다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올라주면 괜찮아요.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물가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씀씀이가 커진 게 아니라 나갈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똑같은 걸 써도 네, 똑같은 걸 써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네,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뭐 모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임금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좀 시차도 있고 그 올라가는 만큼을 또 기업들이 올려주지는 그렇죠.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달 넘게 못 갚은 카드 대출 연체 금액 한 달입니다. 한 달 넘게 못 갚고 있는 한 달을 못 갚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지금 카드사 은행에서 발급하는 그 신용카드 거기도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한 달간 생긴 은행에서도 이 연체가 2조 5천억에 달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지금 우리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거에도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출이잖아요. 초단기 대출, 카드도. 가계대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가계대출 중간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씀씀이가 늘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가가 너무 상승을 했다.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기 때는 소득도 증가했어요. 그때 경제 성장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소득도 증가했다. 소득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성장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이 멈췄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또 연체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연체를 안 하려면 소득이 증가돼야 되는데 소득은 증가 안 하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같은 걸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뭐 말 그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 조정을 해서 막 확 그냥 지출을 줄이면 좋지만 사실 이렇게 줄인다는 건 또 쉽지가 않으니까. 아우 좋지 않죠.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죠. 대폭적인 구조 조정은. 뭐 사실 진퇴양난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본 주식은 1990년 1월 역대 최고치를 찍고 한 달 만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최근에 코스피고 코스닥 막 올라가는 것도 약간 좋아만 할 거는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장기 침체가 올 가능성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거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잃어버린 연도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주가가 폭등했고 또 중심지 아파트 값이 그냥 몇 년 만에 2배, 3배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90년에 거품이 꺼져버렸잖아요. 꺼지니까 그때 정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채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마 그 뭐 뉴스를 보시면 90년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일본이. 그 노숙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채를 잔뜩 내 가지고 집을 부동산을 산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막 샀어요. 기사에 의하면은 뭐 부동산을 7조 원어치 갖고 있던 분이 알거지가 됐어요. 이렇게 노숙자가 늘어난 이유는 만일에 그때도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노숙자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의 전세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빚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90년대 상황을 보면 동경 근처에 노숙자 촌이 형성돼 가지고 많은 노숙자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집값을 하락시켜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거품이 끼면 낄수록 빚을 더 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과거 정책이 그래 왔어요.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없애려면 집값이 하락이 돼야 가계부채도 줄고 이런 일본과 같은 이런 위기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침체가 안 올 수는 없어요. 일본 같은 침체가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품이 크면은 너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또 달라요. 일본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경제대국 2위였잖아요. 네. 그 1위를 막 넘볼 그 시기였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현재. 네. 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같은 주가가 폭등하고 또 부동산이 거품이 잔뜩 끼고 이러면은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강남, 홍대 뭐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을 주요 상권입니다. 이런 상권에 임대 딱지 붙은 건물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게 다니다 보면 좀 건물가 번듯한데 또 보면 다 공실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 상가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신축 상가들인데 그것도 지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럼요. 보이더라고요. 이 주요 상권의 공실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상권의 몰락이에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주택은 천천히 나타나요. 사람이 사는 주거 그렇죠. 공간이기 네.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주거는 늦게 나타. 상권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침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AI 시대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인터넷 주문해요. 최근에 제가 미국의 LA에 가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무인 택시요? 네, 무인 택시.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가 있는데 2, 3년 전만 해도 어쩌다가 한 대 봤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다녀요.
운전기사가 없어요. 운전기사가. 그러면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 웨이모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런 AI가 또 로봇 배달도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로봇이 또 다니는 횟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이거는 사무실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미국도 공실이 아주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공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급작스럽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왜 아파트가 공실이 많아지냐면 옛날에 건설을 할 때 주택보다 상가가 더 많이 남아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는 플렉서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에서 수익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지어요. 과잉 공급됐다고 봐야죠. 서울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공실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고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너무 과잉 공급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왜 보통 상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실이 있어도 좀 임대료를 낮춰서 이렇게 임차인을 좀 받으면 좋은데 세입자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 가격이 아니면 임대를 안 놓겠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버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이유들은 뭐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임대료를 안 받아도 뭐 버틸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 가치 하락을 겁내는 거죠. 이제 서울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렇죠. 번창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실률이 40% 넘어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 정도 뛰었어요. 40%. 네, 가로수길 한번 가봤는데 한 집 걸로 하나 빈집 거의 절반이에요. 네, 빈상가예요. 근데 그러면 빈상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돼요. 되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낮추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낮춰지면 수익이 생기니까. 지금 그런 가로수길 이런 상권 이런 것들이 임대료를 안 내리는 이유는 건물 가치의 하락. 다시 말해서 임대료를 내리면은 공실로 놔두면은 나은데 임대료를 내려서 수익 가치로 그 건물 가격을 평가를 하면 건물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면 반값 이하예요. 건물값이. 그러면 대출 받을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낮춘다면은 가격에서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건물값이 지금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대출 받은 분들이 회수를 들어오면 건물이 다 뺏기죠. 대출 받은 금액이 만일에 30%를 대출받았다, 40%를 대출받았다. 그러면 건물값이 반값으로 폭락하면 은행에서 돈 떼일 염려가 많으니까 대출금을 회수를 시작하겠죠. 이런 원인도 있어요. 이런 원인도. 그래서 임대료를 자꾸 낮춰서 임차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고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 원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내 뭐 홍대, 이대, 뭐 가로수길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7대 상권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뭐 명동. 근데 그 중에 지금 성수는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아, 성수?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핫해요. 핫해요. 금년에 외국인들이 한 500만 명이 방문한다. 작년에 300만 명 방문했어요. 외국인이. 금년에 500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그래요. 전체 방문한 횟수는 한 2,900만 명 돼요. 작년에 2,900만 명 중에서 작년에 300만 명이 외국인이었고 또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12월까지. 근데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성수 상권도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상권이라는 거는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주거용은 순환이 느리잖아요. 예. 상권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성수는 지금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그렇겠죠. 작년에 비해서 3배, 4배 올랐어요. 임대료가. 3배, 4배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로수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임대료가 오르면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은 장사를 안 하죠. 공실이 생기죠.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죠. 가로수길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이 자꾸 떨어지니까 임차인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성수는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입 인구가 조금만 줄어도 임대료가 높아서 수익이 안 생기면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권은 보통 그 주기가 한 5년 정도뿐이 안 돼요.
주거용은 오래 가는데 상권은 보통 5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임대료가 높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수가 이렇게 핫해지고 뜬 지가 막 그래도 1, 2년 이상 된 거죠? 그렇죠. 2년, 3년부터 2, 3년.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한 5년 주기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은 좀 지나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지속될 수도 있어요. 지속되는 거는 외국인 유입이 계속돼야 돼요. 인구 유입이 계속돼야 돼. 제가 실제 가보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어, 그 막 식당에 줄 서 있는 맞아요. 감자탕집 있잖아요. 네. 그 외국인이 왜 줄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맛을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줄 서 있더라고. 막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5년 이상 지속되려면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하게 들어와야 돼요. 원래 성수가 뜬 이유가 SNS 발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SNS 발달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갔다 왔다 해가 전 세계 퍼지잖아요. 요새는. 요새는 뭐 SNS 하나면은 전 세계 여기가 핫하다. 그다음에 팝업 스토어가 되게 많아요. 팝업. 한 달에 그 뭐 100개 정도 팝업 스토어가 한다고 그래요. 팝업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그렇죠. 잠깐. 광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단기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가 성수예요. 자, 이러한 거는 유입 인구가 줄는 순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더 오래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뭐 3, 4배 올랐다고 하면 그럼요. 이건 뭐 보통 핫한 게 아닌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그만큼 또 위험하다고 볼 수도 위험하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는 내 집을 서울의 수도권에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마련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건 막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욕구인데요.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그 부동산 관련된 소식 중에 최근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이후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주 변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서울에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게 굉장히 고층 아파트, 뭐 과거에는 이제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어딜 가나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 밀집이 높은 고층 아파트, 또 오피스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안전으로도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네. 화재 같은 거에 취약할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홍콩의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죠. 우리가 1970년에 가장 큰 사고가 마포의 와우 아파트 붕괴. 아, 예. 30명 넘는 분이 돌아가셨죠. 네네. 그다음에 또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이것도 30분 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또 95년도에 삼풍 백화점 붕괴. 500명이 넘는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예.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 안전 문제는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초고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홍콩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안전 진단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안전사고, 붕괴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홍콩처럼 화재 같은 거가 났을 때 조금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이 화재에 대한 어떤 경각심, 대비 태세를 좀 잘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야당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야당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 타운하우스가 한동안 상당히 또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80%가 지금 공매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80%요. 네. 공사가 중단된 건 물론이고 방치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PF 부실 문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게 사실 이런 내용 들어보면은 그동안 또 계속 뉴스에서 들었던 PF 부동산 PF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이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주의 이 문제는
이제 PF 문제로 인해서 건설회사 부도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죠. 중단돼서.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공매가 나왔는데 처음에 분양가가 한 12억 정도 됐어요. 그 파주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가 12억이요. 분양가가 12억인데 이제 공매가 나오면 20%씩 계속 다운되잖아요. 네. 얼마나 다운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또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거기는 주택이 과잉 공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만 수요가 굉장히 몰려요. 이게 가장 큰 원흉이 누구냐 하면은 똘똘한 한 채예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방의 부자들이 그냥 한 채를 사고 비싼 고가 아파트를 한 채 사자. 거기 강남에 있잖아요. 이걸 살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지방은 오히려 다 죽었어요. 지방 주택 시장이 다 죽어서 지금 지방의 미분양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미분양 가구가 많이 생겨요. 파주도 거기에 일환이에요. 만일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과연 될 거냐 하는 거 의문이었는데 PF 문제가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PF 문제는 지금 잠재되어 있는 휴화산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한동안 엄청 얘기하다 요즘 좀 얘기가 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 터질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되면 터질 확률이 높네요. 금리 인상되는 순간 지방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수도권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뭐 실수요자분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는지 안 나서야 되는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부동산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 박사님이 좀 조언해 주고 싶으신 내 집 마련에서 피해야 될 부동산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내가 살 곳을 정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에 가까운 데를 찾으려고 하겠죠. 직장에 그렇죠. 가까운데. 그다음에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이제 뭐 인구가 더 줄는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도 서울 중심부는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방이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중심지로 더 몰려들어요. 과거 조선시대 때 중심지 서울이 한양이죠. 서울이 그때도 땅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준다고 해서 중심지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중심지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심지 집값도 뭐 반값 3분의 1 값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다면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중심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지방이 소멸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이제 좀 생기고 내년도 조금 심해질 거예요. 네네.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당장 살 집은 마련해 줘라. 이게 이제 시급한 과제거든요. 청년분들은 사실 집 살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이미 초토화됐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위치 좋은 곳에 위치 나쁜데 하면은 가지도 않아요. 위치 좋은데 청년들을 살 공간 정도는 최소한 마련해주고 또 집값을 점점 하락시킴으로써 앞으로 청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집 사는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티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목돈 한 1억 원 정도 있다. 무주택자라면 전세와 매매 중에 뭐 매매라면 이건 뭐 1억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좀 어려울 거고 뭐 빌라 연립 뭐 이런 거일 텐데 지금 한 1억 정도 있는데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지금 전세로 좀 기다리면서 돈을 모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뭐 연립이나 빌라를 매입하는 게 맞을까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조언?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이제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면 또 1억 가지고는 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 데가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서는. 근데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지방은 물론 살 수 있죠. 지방은. 지방은. 근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오려고 할 때는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1억으로 살 수 있는 데가 과연 서울에 있을 것이냐. 대출을 좀 받아서 있기는 있죠.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안 좋아요. 값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그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 중에서
대지 지분이 많은 게 있어요. 대지 지분이 많으면 나중에 가치 상승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은 거를 골라서 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이 연립빌라가 인기가 없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당장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없지만은 장기간을 봐야 돼요. 실거주를 하면서 대지 지분이 높은 연립빌라 같은 경우를 보유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대지 지분이 높아야 돼요. 대지 지분이 높지 않으면 감가가 돼가지고 집값이 계속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대지 지분이 많으면 나중에 가치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연립빌라의 가격에도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서울 시내도. 네. 영향이 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 박사님 매매를 한다면 이제 가격 그런 거 좀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은 이제 경기 침체가 길게 오느냐, 짧게 끝나느냐, 요 차이만 이제 경기 침체는 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집을 살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집을 샀을 때 그런 경기 침체가 짧게 오고 길게 와버리면 그냥 그 일본의 90년대 잃어버린 30년대가 이제 많은 노숙자가 나타난 이런 사태가. 근데 만일에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살 집을 산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집값이 오르든 100% 내 돈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100% 내 돈으로 산다. 그거는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강남 상구도 보면 대출을 잔뜩 껴서 사는 경우들이 제법 봤어요. 네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돈 가지고 집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감당 능력도 안 되면서 집값 상승만 기대해서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쓰는 거. 이걸 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고 또 2026년도에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새해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뷰티풀 구독자님들께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뭐 내년의 덕담과 그리고 또 내년에 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소득 가지고 집을 못 산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젊은 뭐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돈을 금액을 준다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또 안 좋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집도 못 사고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국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또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IMF도 우리나라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집값 하락을 유도해야 된다. 이게 IMF의 기본적인 경고예요. 경고예요. 더 이상 거품을 키워서는 못 일어난다는 게 IMF의 경고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고를 받아들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거품을 더 이상 끼지 않게 만들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내가 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30년 40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부동산 값을 하락시키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집도 못 사보고 나중에 장기 침체가 와버리면 장기 침체가 오면은 돈이 없는 분들이 더 크게 고통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집밥 거품을 키운 사람은 정작 딴 데 있는데 그런 근로소득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해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돈을 모으면은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겠다. PIR 지수가 한 11, 10 요 정도 돼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날이 내년에는 나타나기를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막상 피려고 하고 보면은 고위직들이 너무 그냥 고가주택을 갖고 있어서 정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고위직들이 집 많이 갖고 있고 고급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한 정책을 펼 수 있기를 내년에는 바라고 공정한 정책을 안 펴고 그냥 직을 버리고 부동산을 찾아서 떠난다든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관료들은 공정한 정책을 형평성 있게
중산층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해나가기를 내년에는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이슈 그리고 경제 위기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